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전문가 특강을 맡게 된 원준석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AI 빅데이터 산업과에 근무하는 사무관이고요. 지금 경기도청에서 데이터나 IT 그리고 AI 관련된 부서에서 15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에서 빅데이터 이해와 활용 강의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노코드 데이터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건데, 바로 분석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여러분한테 GPT나 LML의 특징을 좀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대부분 GPT에 대해서는 많이 사용들도 해보셨고 알고 계신 것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반면에 LML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떤 원리들이 숨어 있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분석을 하기 전에 LML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관련해서 GPT든 LML이랑 관련돼서 궁금한 것들 질문 받고 그 다음으로 실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LML 관련된 이슈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도청에 근무하지만 너무 그 속도가 빠르고 너무 다양해서 저도 따라가기가 사실 버거워요. 그래서 몇 가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보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보고, 듣고, 말하는 능력이 있어서 키보드 없이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이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픈AI가 새로 출시한 GPT-4O라는 AI 모델입니다. 기존 GPT는 주로 문자를 통해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데 음성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겁니다. 카메라에 담긴 모습을 보고 상황을 추론하기도 합니다. With those lights, tripods, and possibly a mic, it seems like you might be gearing up to shoot a video, or maybe even a live stream. 답 제공 중에 끼어들어도 대화가 계속 이어질 뿐 아니라 50개 언어에 대한 챗GPT의 품질과 속도가 향상됐다고도 밝혔습니다. 구글이 음성과 이미지를 이용해 직관적으로 검색이 가능한 생성형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출시했습니다. 먼저 공개된 오픈AI의 최신 챗GPT와 함께 사람을 닮은 AI 기술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사무실 책상을 보여주며 구글 개발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Do you remember where you saw my glasses? Yes, I do. Your glasses were on the desk near a red apple. 이미지와 음성인식 기능을 추가한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개인 비서 기능입니다. An agent like this has to understand and respond to our complex and dynamic world just like we do. It would need to take in and remember what it sees so it can understand context and take action.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 같은 애플 제품의 운영 체제에 AI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As soon as I write an equal sign, Calculator immediately solves it for me. And even shows me the results in handwriting like my own. 2011년 처음 공개한 음성 비서인 시리는 오픈 AI의 챗 GPT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텍스트를 요약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며 사용자가 필요할 때 가장 관련성 높은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앞으로 출시되는 제품에는 AI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개인정보를 따로 수집하지 않고도 기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AI가 기능이 점점 발달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채팅만 하고 대화만 주고받았다면 얘가 이제 현실 세계를 보면서 거기에 따른 질문 응답도 할 수 있게 됐죠. 옛날에 2014년인가에 허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쵸? 보셨죠? 컴퓨터 인공지능하고 사랑에 빠지는 영화였어요. 걔가 그때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데이트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2014년에는 저게 언제 될까? 저게 가능할까? 진짜 딱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10년 만에 이제 완전히 현실로 들어온 거예요. 그 정도로 속도가 정말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비단 채팅이나 그런 영역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시는 이미지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발달이 있었어요. 이미지는 많이 잘 만드는 건 아셨는데 실제로 영상을 만드는 건 그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영상도 이제는 정말 AI가 잘 만드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영상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3개의 사이트입니다. 원래는 소라가 제일 유명했었죠. 소라는 아마 뉴스에서도 보시고 실제로 이렇게 많은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소라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 여자였죠. 이 여자 나오는 게 제일 유명했어요. 이걸 정말 저렇게 사람같이 영상을 AI가 만들어준다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실제로 얘는 대중한테 공개가 되지는 않았죠. 저희가 지금 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소라를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만 뿌려놓은 상태예요. 대중들한테 공개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 모르니까. 딥페이크라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특히 정치적으로 요즘에 선거철이나 이런 게 되면 더 이슈가 되는 딥페이크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보시면 이게 중국에서 나온 클링이라는 서비스예요. 근데 이거는 대중한테 풀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영상들을 만들어줘요. 얘 같은 경우도 걔가 만든 거예요. 근데 정말 어린아이가 햄버거 먹는 게 너무나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최근에 런웨이라는 곳이 원래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사이트인데 2, 3초밖에 안 만들어줬었어요. 근데 젠3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훨씬 길고 훨씬 현실적인 영상을 만드는 게 최근에 또 나왔어요. 보시면 이런 괴물 같은 것들이 진짜 현실 속에 있는 것처럼 약간 특수형 영화에서 특수 기법을 이용한다, 특수 촬영을 한다 그러면 정말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한데 얘는 텍스트만으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와버린 거예요. 저런 걸 갖다가 영화로 만든다 그러면 계속 이어져야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술도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 이미지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A라는 객체가 나와서 얘가 계속 움직이는 건 만들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 이미지 생성이랑 텍스트 생성이 나왔을 때 동화책 만드는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동화책을 만들기가 힘들었던 게 주인공 얼굴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은 거의 가능한 시점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사이트들을 제가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아마 여기 있는 것 중에 이런 GPT-4나 제미나이나 MS 코파일럿이나 클로바엑스 리튼 같은 것들은 많이 쓰셨을 텐데, 글 쓰는데 진짜 잘하는 클로드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구글에서 검색에 특화된 제미나이라는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다양한 AI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써보시면, 아, 이렇게 편리해졌구나, 이렇게 다양한 곳에 활용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음악이나 이미지, 더빙, 아바타, 동영상 관련된 사이트들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 번씩 들어가셔서 무료로 이게 크레딧 같이 돼가지고 잠깐 사용해 보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사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LML이 이렇게 발달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발달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인공지능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아주 큰 다양한 기술들을 합해 놓은 집합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가 구현하도록 만든 다양한 기술들이에요. 거기에는 머신러닝도 있고 딥러닝도 있어요. 머신러닝은 저희가 통계 분석에서도 선형회귀 같이 특정한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값들을 측정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머신러닝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 딥러닝은 근데 기존 머신러닝이랑 다르게 얘네들은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줘야 됐잖아요. 근데 딥러닝은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딥러닝은 머신러닝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하지만 결과는 훨씬 좋게 만들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기적으로는 어떤가? 인공지능은 처음에 50년대에 튜링이라는 사람이 아이디어 고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5, 60년도에 AI의 개념이나 다양한 방식들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다 데이터를 정제해서 그 전문가들이 가진 지식을 컴퓨터가 구현하는 방식처럼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70년대, 80년대가 넘으면서 지금 인공지능들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체계들은 요때 구축이 돼요. 하지만 실제 이론만 있지 실현하기가 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뭐 컴퓨터 자원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그래서
인공지능 겨울이라는 게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딥러닝이라는 게 2010년도에 제프리 힌턴이라는 캐나다 교수님께서 저 인공신경망 모델을 가지고 이거 잘 만들면 정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는데 라는 기대로 만든 게 딥러닝이었어요. 그리고 그 딥러닝이 나온 다음에 모든 게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좀 이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들이 주로 하는 건 크게 4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인식. 원래 처음에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도 숫자 인식하고 뭐 이미지 분류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인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론, 예측 이런 거는 저희가 통계 분석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걸 훨씬 더 잘하게 되는 게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생성까지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크게는 4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머신러닝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프로그래밍 있잖아요. 프로그래밍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뭔가를 해주는 건데 두 개가 뭐가 다른지를 생각을 하시면 아, 인공지능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은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요. 다 알고리즘을 짜죠. 순서도에 입각해서 하나도 틀리면 안 되게 쫙 짜요. 그리고 인풋 데이터를 넣고 프로그래밍을 컴퓨터가 돌리면 아웃풋이 나오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저거의 단점은 뭐냐면 프로그래밍이 에러가 나면 결과가 안 나와요. 그리고 에러가 났다고 알려주기만 하죠. 그게 과거의 프로그래밍이었어요. 이렇게 프로그래밍 짠 거에서 최고로 복잡하고 어려운 프로그래밍이 우리가 쓰는 운영체제예요. 운영체제는 약 10만 로우, 10억 로우가 있대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10억 로우래요. 근데 안 돌아가고 잘 돌아간다는 거, 에러가 안 나고 잘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기적에 가까운 거고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을 사람이 짜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래밍은 기계가 짜주는 거예요. 근데 기계가 프로그래밍을 짤 수 있게 사람은 뭘 제공해야 되느냐? 인풋 데이터랑 아웃풋 데이터만 제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아웃풋을 도출했다면 지금은 인풋 데이터랑 아웃풋 데이터를 짜주면 얘가 프로그래밍 같은 걸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의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들이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어떻게? 라는 의구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건 그네를 타는 로봇이에요. 보시면 1단계에서 로봇은 랜덤하게 그네를 막 타봐요. 무릎을 피는 게 1이고 무릎을 접는 게 0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1과 0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초반에는 아무리 타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올라가지를 못해요. 이게 인공지능의 학습 단계도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와서는 발달이 없어요. 예측 결과가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나쁜 결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얘가 스스로 어느 정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했는데 안 되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되네. 라는 걸 느끼는 게 1단계 이후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점점 좋아지는 단계가 나오죠. 하지만 사람은 여기서 데이터를 넣어줬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기계가 스스로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거의 사람처럼 타기 시작하는 게 보시면 사람하고 비슷해요. 여기서 한번 굽히고, 여기서 한번 굽히고, 여기서 한번 굽히고, 여기서 한번.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인공지능이나 사람이나 비슷하겠죠. 근데 인공지능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가 있겠지. 우리랑 다르게 타는 법도 얘가 배울 수 있어요. 보면 우린 여기서만 굽힌다면 얘는 앞에서도 굽히고 뒤에서도 굽히는 걸 나중에 점점 보시게 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제는 사람보다 점점 더 잘 타게 되는 게 3단계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특이하게 타요. 굽혀서 남아있고 앞에서도 굽혀서 남아있고 하면서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스스로. 신기하죠? 이렇게 2번 움직이는 그런 단계들이 나오는 게 이게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는 단계랑 유사하다고 보죠. 모든 인공지능이 이런 건 아니지만 아, 이런 식으로 움직이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아실 수 있는 영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딥러닝이 나오고 나서 딥러닝을 알게 되고 나서 인공지능 기술이나 능력이 확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딥러닝이 뭔지를 조금 저희가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요. 여기 보시면 이게 간단한 인공신경망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이 처음 도출됐을 때는 요 인공신경망,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요 망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냈던 거예요. 이 망은 기본적으로 입력이 들어오면 계산을 해서 결과를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어디서 이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요 뉴런이에요. 뉴런이 전기를 보내고 안 보내고 하면서 뉴런끼리 쭉 이어지면서 이미지도 인식하고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 뇌 모양의 뉴런을 똑같이 갖다 붙인 게 여기 한 노드를 확대하면 요 모양이고 요거를 그대로 옮겨 붙인 유사한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한 노드를 보면 여기가 입력 데이터들이 있고 요게 가중치예요. 이 가중치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가중치, 웨이트, 파라미터 다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입력치가 뭐가 됐든 입력치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서 이 가중치를 곱한 값들을 다 더하고 그거를 판단해서 함수화시키면 그게 하나의 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불이 들어오느냐 꺼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통계, 기초통계학 배우셨으면 아마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보면 시그노이드 함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값이 들어오든 0이나 1만 원이잖아요. 유사한 방식이에요. 많은 데이터를 합쳤어. 곱한 값을 더했어. 그랬더니 그게 어떤 임계값에 넘으면 1이 되고 그게 안 되면 0이 되는 거를 만들어 놓은 게 요거 한 개 노드예요. 근데 그 한 개 노드를 쭉 쌓고 그거를 깊게 만들었더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었겠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무슨 데이터 숫자 넣고 숫자 곱해서 그걸 다 더해서 니네가 이렇게 0이나 1을 한다고 그게 결과가 나온다고? 아무도 안 믿었던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이 인공신경망이 활성화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원리는 딱 요건 거예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인공지능 신경망이 하는 거는 곱하고 더하고 판단한 다음에 또 넘기고 곱하고 더하고 그걸 한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하니까 옛날 CPU 방식에서는 잘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곱하고 더하고 합한 다음에 판단하고 또 곱하고 더하고 계속 숫자의 나열이잖아요. 근데 저희도 알고 있어요. 컴퓨터는 숫자밖에 이해를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계산하는 것도 숫자고 글자가 들어와도 숫자고 이미지가 들어와도 숫자고 음성이 들어와도 얘는 다 숫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숫자의 나열, 아까 보면은 그걸 요 파라미터라 그랬잖아요. 이 신경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요게 하나하나가 파라미터겠죠. 여기 보이는 이 하나하나가 다 파라미터인 거예요. 저 파라미터에 쭉 나열된 모습만 보면 그게 인공지능 신경망, 언어 모델이 결국에 안에 들어가면 저 파라미터들의 숫자가 쭉 나열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숫자가 나열된 걸 뭐라 그러냐면 벡터라 그래요, 벡터. 혹시 이과 나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스칼라와 벡터가 있어요. 스칼라는 크기만 얘기하고 벡터는 방향성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은 벡터라고 불러요. 벡터의 덩어리라고 불러요. 우리 인공지능 모델을.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파라미터들을 쭉 배열처럼 나열시켜 놨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배열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벡터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인공지능 안에 들어가면 벡터 값이 있으니까. 그리고 컴퓨터는 그 벡터로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 말을 이해하고 이미지를 이해하고 소리를 이해하는 거니까. 그럼 벡터에 대해서 알기 쉬운 가장 좋은 방식은 원래 워드 투 벡터라는 게 옛날부터 인공지능 하시던 분들은 알고 있어요. 특정 단어를 넣으면은 그 벡터 값으로 바뀌어서 유사한 다른 단어들 그리고 단어끼리 뺄 수도 있어요. 더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더하고 뺀 값에 대한 결과물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 워드 투 벡터인데 그게 단어를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설명해 놓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잠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킹이라는 게 있죠. 그럼 저희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벡터 차원은 3차원이에요. 우리는 4차원도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상한 사람 보면 저 4차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해를 못 하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 그게 4차원이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몇 차원까지 할까요? 챗 GPT 3.5가 1750억 개예요. 그럼 차원이 1750억 개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750억 개 차원의 벡터를 이해할 수 없지만 컴퓨터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힘드니
3차원으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3차원에서 보면 컴퓨터가 킹이라는 거를 요거 3차원 공간에 놓은 거예요. 그러면 X축, X축, 뭐 Y축, Z축 해가지고 숫자들이 나오겠죠. 뭐 1, 0, 1 이렇게 나오든지 2, 3, 5 이렇게 나오든지 나왔어요. 그리고 맨도 여기 나왔어요. 그리고 퀸하고 우먼도 봤더니 이렇게 점이 찍힌 거예요. 그랬더니 컴퓨터를 잘 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냐. 유사한 것끼리 뭉쳐있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뭐 어떤 소중히 여기는 감정이나 뭐 그런 것끼리 뭉쳐있고, 킹은 맨하고 뭉쳐있고, 퀸은 우먼하고 뭉쳐있는 거예요. 워드 투 벡터를 봤더니 그렇게 뭉쳐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곧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컴퓨터는 벡터 차원에서 얘네들을 유사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어 간의 관계도 얘가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언어 간의 관계도 보면 이렇게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맨과 워머는 요 정도 거리를 두고 요 방향으로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킹과 퀸도 똑같진 않겠죠. 유사한 크기의 유사한 방향으로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향의 벡터, 요 벡터 값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성별이라는 벡터로 컴퓨터가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워킹이나 스위밍, 워크나 스웜 같은 경우도 유사하게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건 저희가 유추하는 거고, 컴퓨터는 이미 그런 식으로 단어를, 세상을 다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컴퓨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인식을 하고, 실제로 LML 모델도 그래서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면 얘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 값이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학습할 때마다 그 벡터 값이 달라지는데 결과는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LML 모델, 언어 모델을 블랙박스라고 했어요. 아, 우리 모르겠어. 근데 뭘 넣었더니 잘 나오네. 블랙박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최근에 조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컴퓨터처럼 잠깐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실 컴퓨터가 데이터를 통해서 아까 그런 벡터의 그룹이 있는 패턴을 생각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데이터를 통해서 패턴을 학습하고 그 패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성을 하거나 답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벡터 값들도 어떻게 모여 있는 것 자체가 패턴을 인식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도 유사하게 뇌가 동작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 입력받는 걸 우리가 경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경험이 쌓이면 우리도 패턴처럼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다양한 경험에 따라서 패턴이 우리 지혜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날씨 예측 같은 것도 그래요. 옛날 어머니나 옛날 사람들이 검은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공기에서 좀 비 냄새가 나는 것 같으면 비 와. 그리고 비가 오니까 내 무릎이 아파. 이런 것들도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패턴화된 게 내 지혜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의사들이 암을 진단하거나 그러는 것도, 병을 진단하는 것도 다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얘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얘네들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경험을 데이터로 하는 거고, 우리는 실제로 삶에서 경험을 하는 것만 차이예요. 그리고 이런 단어들을 유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사한 단어의 그룹, 어쨌든 한 단어는 다른 유사한 단어로 이거를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아까처럼 유사한 단어, 그리고 대립관계에 있는 단어, 그리고 다 단어 간의 관계로 이런 결과들을 예측하는 거고, 우리도 그래서 유사하게 한번 예측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 가로 안에 첫 번째 가로, 여기 안에 들어가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기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요거 참고로 요 내용은 네이버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해서 그 정의를 써놓은 거예요. 그럼 요 단어에 뭐가 들어갈지 잠깐 생각을 해보실게요. 네? 취미는 아니겠죠? 취미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겠죠. 그러면 사랑. 그런 마음을 맞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로또를 이건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혹시 이건 진짜 20억짜리일 수도 있습니다. 네, 20억짜리일 수도 있습니다. 맞으면 꼭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정답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제가 챗GPT한테도 이거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맞춰요. 사랑이라고 맞춰요. 왜 맞힐 수 있는지 아세요? 챗GPT는 대규모 언어 모델은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요.
데이터가 쫙 오면 거기다 지가 가로를 치고요. 여기에 맞을 만한 단어들을 확률적으로 막 계산을 해요. 제가 아까 패턴도 말씀드렸고 지혜도 말씀드렸고 경험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나름대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럴 때는 이럴 가능성이 많아. 아마 이럴 거야.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확률이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가로를 쳐놓고 거기에 들어갈 단어들을 유사한 단어를 쭉 하고 내가 학습한 문장 내에서 걔가 들어올 확률들을 나름대로 계산해서 그걸 막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많다 그러잖아요. 왜? 정답이 아니고 내가 학습한 결과의 패턴에 의해서 그 가로 안에 들어갈 유사할 단어들을 확률적으로 막 내뱉으니까 할루시네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지도 똑같은 방식이고요. 음성도 똑같은 방식이고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생각을 하셨을 때도 여기 있는 문장이나 단어나 이런 걸 통해서 유출하셨잖아요. LML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확률적인 모델로 유출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요 과정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시는 겁니다. 자, 딥러닝 모델은 아까처럼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알고리즘을 짜서 결과를 내놨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결과의 그 엄청나게 좋은 결과의 예시예요. 사실 아까 제가 10년도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처음 고안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캐나다에. 네, 맞아요. 캐나다에. 네, 제프린턴 교수님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제프린턴 교수님이 그 전에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어요. 아, 이게 니네 곱하고 더하면 답이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죠. 그래서 무시를 엄청 당하셨어요. 근데 2010년부터 어떤 대화가 있었냐면 인공지능이 저 전까지는 숫자를 식별하고 개고양이를 구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개고양이 구별하는 것조차도 힘들었어요. 사람이 알고리즘을 짜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미지 넷이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2010년도부터. 그래서 거기서 뭘 하는 거냐면 한 1000개 정도의 카테고리 안에 그 각 카테고리별로 1000개의 이미지를 넣어놓고 나중에 학습을 시킨 다음에 100개 정도의 뭐 한 1000개 정도의 10개 정도의 카테고리들을 넣고 이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뭐 개다, 고양이다, 기차다 이걸 인식하는 대회. 그리고 맞는 이미지를 찾아서 추출하는 대회를 이미지넷 대회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이미지넷 대회에서는 기존에는 인식률이 제일 좋으면 몇 %까지 나왔냐면 70%를 간당간당하게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70%, 75%를 넘기가 힘든 거예요. 안 좋은 건 뭐 형편없이 나오고. 2010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이랬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가니까 요만큼 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기존 과거부터 막 2, 3% 늘기도 어려운 게 이 글씨나 이미지에 대한 인식률이었던 거예요. 기존 머신러닝 방식으로는. 근데 제프린턴 교수가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누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저런 대회가 있는데 야, 거기 진짜 이게 인식률이 잘 안 늘어. 니네가 가서 만약에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딥러닝에 대해서 알아줄 거야. 그러니까 한번 나가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제프린턴 교수가 그래. 그럼 한번 나가보자. 이 딥러닝이 얼마나 좋은지 알려주겠어. 하고 처음 나가서 2개 팀을 꾸려서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85%가 빵 찍어버린 거예요. 기존보다 10% 정도가 확 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죠. 야, 내가 10년 동안 해왔는데 75%를 못 넘겼는데 너희들이 하니까 갑자기 10%가 늘었어? 야, 이게 저게 뭐래? 하니까 딥러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때에 가면 대부분 딥러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그동안 했던 거를 고수하지 않고 좋은 알고리즘을 바로 갈아타 버린 거죠. 그랬더니 성적이 90% 가까이 온 거예요. 최고 성적이. 근데 아직도 얘네들은 남아있죠. 미련을 못 버리는 거죠. 원래 상위권 했던 애들이 내 공부 방식을 못 버리고 있었는데 거의 꼴찌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 연도에는 다 갈아타고 그 다음 연도 2015년이 되면 거의 인간 수준에 필적하는 수준까지 나와요. 근데 그게 이미지만이 아니었어요. 음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음성 인식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0년대 이후에 오류율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람의 음성 인식률이 평균 4.5% 정도 된대요. 오류율이. 근데 지금 인공지능은 2%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음성 인식을 더 잘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챗GPT 요거 5 쓰시면 지금 말하면 말 엄청 잘 알아들을걸요. 제가 대충 얘기해도. 근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영어 자신이 없잖아요. 나 발음도 안 좋은 것 같고 뭔 소리 하는지 나도 모르겠고. 근데 걔랑 한번 대화해 보시면 얘가 알아먹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고 틀린 것 좀 가르쳐 달라고, 좋은 문장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알려줘요. 알아먹고 알려줘요. 그 정도로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그게 다 딥러닝 덕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딥러닝이 원래 어떻다 그랬어요? 제일 문제가 그동안은 블랙박스였던 게 제일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딥러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얘가 안에서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몰라서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기 나온 남매분이 대표인데 그 오픈 AI에 있던 분들이 오픈 AI가 너무 상업적으로 가고 원래 우리가 참여했던 거랑 달라서 뿅 하고 나온 거서 차린 회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컨스티튜셔널 AI를 지향하면서 좀 안전한 AI를 지향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안전하기 위해서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안전한 AI의 핵심은 뭐냐면 XAI였어요. Explainable AI예요. 설명 가능한 AI를 꿈꿔왔어요. 우리는 항상. 근데 그게 딥러닝이 나오면서 더 어려워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나마 가능했어요. 왜? 프로그래밍처럼 하던가 머신러닝은 그래도 함수라도 나왔지. 근데 지금은 얘가 만드는 함수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완전 벡터 덩어리니까. 그랬는데 요번에 5월 30일 날 저 뉴스가 전해졌어요. 5월 22일 날. 엔트로픽에서 AI 블랙박스 작동 원리를 일부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문도 보고 신문 기사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전에는 AI라 그러면은 뇌공학처럼 거꾸로 갔어요. 얘가 어떻게 나왔지? 그러면 요 노드가 켜져 있네. 요 노드에 대해서 벡터 값이 이렇게 됐으니까 요건 그거구나라고 뇌공학하고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한 거는 유사한 단어 그룹이 어떻게 모여 있는지를 알게 됐고 그다음에 그 유사한 단어 그룹이나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찾아서 걔를 강화하거나 약화시켜서 얘가 특정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서 설명한 건 이거예요. 골든게이트라는 단어의 가중치를 확 줘버리면 인공지능이 자기를 골든게이트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자기가 답이 있냥 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한 게 뭐가 좋으냐면 편향된 단어가 있다. 차별된 단어가 있다 그러면 걔를 약화시키게 되면 그 단어에 대해서 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위험한 건 뭐예요? 반대로 그 단어를 강하게 줘버리면 위험한 AI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공격적인 단어, 사람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면 AI는 사람을 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픽에서는 그 과정을 밝히면서 안전한 AI 연구에 큰 한 획을 걷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씩 블랙박스의 원리도 밝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는 기본적인 작동 원리나 기능들은 보셨어요. 그러면 딥러닝이 그래 그렇게 좋은지 알았어. 그리고 지금 대부분 쓰이는 게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종류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볼게요. 요거는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신경망 퍼셉트론이라는 거고요. 요게 최초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딥러닝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 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딥러닝이라는 게 이 층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학습하는 층이에요. 이 학습하는 층이 많아질수록 학습 결과가 좋아졌다는 거죠. 학습해서 결과로 나오는 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 층이 많아지면. 이 층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피규어라고 볼 수 있어요. 특징값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징값이 많으면 당연히 인식하거나 나오는 결과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딥러닝 알고리즘이 요 계층이 깊어졌기 때문에 딥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CNN이라는 거는 여기 나오는 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딥러닝 중에서 CNN은 뭐냐면 인식하고 뭐 식별하고 이런 데 쓰이는 그런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RNN은 순차적으로 나가는 모든 거에 대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도 순차적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시계열 분석도 순차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계열 분석 같은 제일 많이 쓰는 게 LSTM이거든요. 이것도 RNN의 종류예요. 근데 RNN을 조금 더 발전시킨 거죠. RNN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한 게 어떻게 보면 LSTM이고 그리고 언어 쪽에서 해결한 게 트랜스포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시작점은 RNN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CNN도 요즘에 나오는 뭐 젠3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얘에서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 겐이에요. 겐이 우리가 지금 이미지를 만들고 영상을 만드는 데 쓰이는 알고리즘은 겐이라고 해요. 근데 얘는 알고리즘이 좀 독특하긴 해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드리면 재밌긴 한데, 겐은 인공지능끼리 경쟁을 시키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를 잘 만들게 하고 조금 더 품질 좋은 이미지를 만들게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겐의 대표적인 모델 설명하는 게 위조지폐범하고 경찰 모델이에요. 그래서 위조지폐범이 처음에는 엉뚱한 좀 허접한 위조지폐를 만들어요. 그럼 경찰은 쉽게 판별해내겠죠. 그러면 얘가 판별할 값을 던지면 너 엉망이야 라고 던지면 얘는 더 잘하고 싶어서 좀 더 좋은 위조지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드백을 주고 또 검출하고 또 만들고, 이 모델이 겐 모델이고, 스스로 이 인공지능끼리 스스로 학습하면서 점점 품질을 높여서 결국에는 진짜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모델이구나. 아, 지금 생성형 AI 이미지 모델은 얘를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델은 저래요. 모델이 있어. 근데 우리가 모델에서 또 중요한 게 뭐였어요? 입력하는 데이터였죠.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시키냐가 또 중요해요. 모델만 중요한 게 학습도 중요해요. 그래서 학습은 크게 5가지 정도로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고전적인 학습 모델이 지도학습이에요. 지도학습은 아까 우리가 머신러닝하고 일반 프로그래밍하고 다른 게, 머신러닝은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입력 데이터하고 결과 데이터를 넣으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입력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벡터로 모델링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 과정이 이해가 안 가시면 선형 회귀 모델이나 다중 회귀 모델을 생각하시면 돼요. 선형이나 다중 회귀 모델은 어떻게 돼 있어요? y는 ax 플러스 bx 뭐 이렇게 쭉 되잖아요. 그럼 a, b, c 요 곱해지는 값들이 개수예요. 걔가 파라미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를 찾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파라미터를 찾는 데 있어서 지도학습은 어떻게 해요? 입력값하고 답을 이미 정답지를 주는 거예요. 개를 주고 얘는 개야, 고양이를 주고 고양이야. 그래서 쫙 학습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게 지도학습이에요. 반면 비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없어요. 레이블이 없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만 때려주는 거예요. 데이터 막 때려주는 게 이게 비지도학습이에요. 그리고 강화학습은 상도 주고 벌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파고 바둑 둘 때 이걸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뭐 쓰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알파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화학습은 지면 벌 주는 거예요. 이기면 상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보면 겐 방식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강화학습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LML에서 많이 쓰는 모델은 2가지예요. 자기지도학습. 자기지도학습은 저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인터넷에 수천억 건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지도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럼 어떻게 다 저희가 지도학습을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비지도학습으로 하면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뭘 하냐면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들을 스스로 레이블을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하는 게 자기지도학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LML들은 요 학습법을 많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이학습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최근 LML 모델에 많이 사용되는 거고, 우리가 GPT가 1이 있었고 2가 있었고 3이 있었고 3.5가 있었고 4가 있고 4, 5가 있잖아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학습하면 이거를 처음부터 다 학습을 해야 되나? 우린 프리트레인드라고 들었는데 그럼 프리트레인드를 처음부터 다 해야 되나?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1이 있으면 2로 할 때는 1 모델을 전이시킨 다음에 튜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학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대부분의 모델들은 전이학습을 하고 거기다 추가적인 학습을 하겠죠. 어떤 추가적인 학습을 하냐면 GPT-3나 버트나 달리나 라마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주 쓰는 언어 모델이잖아요. 대형 언어. 그런 것들은 지도학습, 전이학습, 자기지도학습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모델이 있고요. 학습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 학습 방법에 따라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2개가 막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을 만든다 그러는 거는 어떤 알고리즘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라는 걸 써도 학습 방법은 거기에 한 개가 아니고 다양한 학습 방법들을 적용을 해서 최적화를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학습시킨 모델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마 한 몇 개월 전에 저기 미국인가? 어디서 LML 발표했어요. 국가별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근데 우리나라 게 한 개도 없어가지고 되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죠. 대부분.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있을까요?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 뭐 네. 이런 애들이 뭐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클로바 X라는 모델이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밑바닥부터 끝까지 만든 거는 걔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건 대부분 제가 만난 교수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럼 통신 3사가 가지고 있는 모델들은 다른 오픈소스 모델이나 그런 걸 만들거나 아니면 이게 LML 모델을 우리가 대학생 정도라고 생각하면 SLM이나 어디 특정된 거는 그 분야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을 만든 모델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범용적으로 쓸만한 LML을 만들고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클로바 X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저 한국에도 또 다른 모델이 있긴 있어요. 걔가 더 허깅페이스에서 순위가 더 높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 모델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국제적으로 순위를 나열하면 요 정도가 돼요. 원래 순위가 더 있긴 한데 저기 오픈라우트 AI 가시면 랭킹에 순위가 매일매일 바뀌어요. 근데 지금 1위는 제가 이걸 뽑았을 때가 한 일주일 전이거든요. 그때 순위 1등은 라마3의 70B짜리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라마는 메타에서 만든 모델이고요. 엔트로픽은 아까 말씀드렸죠. 클로드 엔트로픽에서 만든 게 2위예요. 근데 이번에 3.5가 또 나왔어요. 근데 성능이 4, 5보다 더 좋대요. 근데 클로드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참고자료 보시면 글쓰기랑 요약 되게 잘한다 그랬잖아요. 코딩, 언어, 요약, 글쓰기는 클로드가 엄청 뛰어나요. 한번 써보시길 권장해드리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순위가 바뀌었어요. 언어 모델은. 근데 저렇게 막 되게 여러 가지 학습 모델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있는데 네. 왜 우리는 맨날 GPT-4만 쳐다보고 다른 건 안 하죠?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저희가 GPT-4만 바라보는 게 최초의 GPT-4로 시작을 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GPT-4 모델에서는 그림도 인식하고요. 그림도 만들어주고요. 글씨도 써주고요. 좀 이따가 우리가 할 분석도 해주고요. GPT-S라는 기능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클로드는 그림을 못 그려요. 얘는 말만 잘해요. 그리고 위저드 같은 경우에는 뭐 마케팅이나 이런 상업적인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성능이 좋은데 거기에만 좀 더 특화된 모델이라고 보셔야 돼요. 더군다나 얘는 MS 중국 본사에서 중국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거라 미국에서 또 얘 폐기한다고 뭐 난리치고 막 그런 모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모델들도 좀 특화된 모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GPT가 훨씬 좋아요. 특히 GPT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로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기에 제일 좋은 모델이고 특히 기술들은 처음에 그 1등 기업에 좀 이렇게 확 쏠리는 현상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기술 서비스들은. 그래서 GPT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문가들이나 이거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써요. 아까 그래서 제가 참고자료에 보시면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들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걸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GPT만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GPT-4를 갖다 코파일럿도 GPT-4 기반으로 맞아요. 한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문제를 다르죠. 내면 완전히 딴판의 결과물이 나오던데. 이게 원래 오늘 수업할 내용은 아닌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런 언어 모델들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제로부터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수준까지 하는 LML 모델까지를 학습시킨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델들은 오픈된 이 라마 같은 경우는 오픈된 모델이에요. 오픈소스 LML이거든요. 걔를 가져다가 내가 특수한 분야의 파라미터 값들만 조정을 해서 그 분야에 굉장히 더 뛰어난 일반적으로 GPT를 쓰지만 그 분야에 더 뛰어난 모델을 만들기도 해요. 근데 MS 같은 경우에는 검색에 최적화되게 튜닝을 한 거겠죠. MS에서 쓰려면 걔는 달리란 기능도 붙이고 뭐 디자이너 기능도 있고 거기 보면 창의적 뭐 창의적이지 않게 덜 창의적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면서 MS 검색에 맞게 튜닝을 해놓은 모델인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GPT가 구글의 제미나이 그때는 또 다른 이름이었죠. 처음에는 걔보다 얘가 더 뛰어났던 것도 구글 같은 경우에 검색에 오리엔티드된 기업이에요. 광고비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맞춰서 헛소리 덜하게 검색 결과가 같이 나오게 뭐 이런 걸 고려하면서 만든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출시도 늦었고 얘처럼 창의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니까 사용자가
딱 이쪽으로 가지 못한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별로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학습시키고 나중에 튜닝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또 뭐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데이터를 몇 번 넣으면 벡터 값이 바뀐다 그랬어요? 똑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벡터 값이 계속 다르게 나와요.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지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모르지만 그 벡터 덩어리들을 계속 바꾼다니까요. 그럼 결과는 당연히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파인 튜닝을 하면서 그 결과값이 좋게 파라미터 값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파라미터 조정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는 아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 넓은 기판에 음표 이렇게 막 조금씩 바꾸죠. 그래서 무슨 노래 하면 이게 자동으로 싹 바뀐 다음에 세부적인 거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바꿔요. 그러면 최적의 음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아예 감이 안 잡아요. 이게 수십 개, 수백 개가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좋은 모델을 만든다는 건 그런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감 같기도 하고 노하우 같기도 한 그 파라미터 조절 노하우가 있어야 모델이 좋게 나오고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클로드도 똑같은 거예요. 걔가 언어를 더 잘하는 건 거기에 집중해서 파라미터 값들을 잘 조정했기 때문에 결과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LML들이 잘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 행안부에서 제공한 문서예요. 그래서 초거대 AI 활용 가이드라고 구글에 쳐보시면 이 문서가 있고 거기 안에 이 내용이 있어요. LML이 잘하는 것들. LML 이런 걸로 이용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질의응답도 하고요. 분석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문서 작성도 할 수 있고 창작도 할 수 있죠. 글도 쓰고 상담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 처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보시면 뭐 자치법규 조회하고 유사 판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화재 예측 예방도 하는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계획안 작성도 해보고 뭐 근로기준법이나 취업 규칙 같은 거 검색해서 챗봇도 만들어보고 기획안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지금 2022년 11월에 챗GPT가 나온 다음에 저희도 많은 요구가 있었겠죠. 저희도 고민이 되고. 그래서 지자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챗봇 만드는 거예요. 아, 챗봇. 이제 대답 잘하니까 챗봇 만들자. 근데 챗봇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헛소리를 막 해야 되겠죠. 엄청 헛소리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적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또 작은 걸 찾아보는 거예요. 아, 그럼 얘로 뭘 해볼까? 그러면 보도자료 만들어 볼까? 인사 말씀 잘 만드니까 그거 만들어 볼까? 이런 것부터 막 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이번에 실증 사업할 때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 말하는 키오스크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공공기관 대상으로. 그러니까 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 키오스크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걸 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좀 이동하시기 불편한 분들한테 의료 상담을 좀 해보면 좋겠다.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의료 특화 모델들이 있어요. 메디팜이라는 구글 모델이 있고 하이버클로바 X도 의료에 특화된 메디 모델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의료계랑 문제 때문에 상용화 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실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딸내미가 요즘에 발달장애 아동들 대상으로 이제 미술관에서 그 설명하는 큐레이터 그런 것들 프로그램을 갖다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챗GPT를 써보니까 이런 아이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설명해봐. 오, 맞아요. 사실 뭐 이렇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유사하게 그 혼자 사시는 노인들을 위한 로봇이나 서비스들이 많아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클로바콜이라 그래서 케어콜이라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전화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게 불편한지 이런 걸 모으기도 해요. 근데 유사한 방식으로 발달장애 아동들이 조금 더 인지 능력을 키우거나 말하는 능력을 키우거나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가능해요. 실제로 저희가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SKT랑 프로젝트 하는 게 있는데 인공지능 CCTV를 달아놓고 얘네들이 위험 행동을 하면 인공지능이 그 위험 행동 패턴을 보고 위험할 경우에는
알려줘서 바로 대응하고 그 위험 패턴들을 모아서 전문가한테 넘겨서 상담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들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활용을 하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네. 이제는 기본적인 이론 강의는 마치고 이제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론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